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바로 모시고 퀵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동훈 나오면 이재명이 된다. 이 정치 뉴스에 제일 위에 올려주셨는데 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조선일보 집필 칼럼인데요. 뭔가 조선일보의 스탠스가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직 2년 조금 지난 상태인데 벌써 이제 차기 대권을 얘기할 정도로 윤석열 정권이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내용도 정말 놀랍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후보로 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른바 한나명이 되겠죠. 한동훈이 옛날에, 나오면 명이 된다. 예전에 한나 땡이라는 네. 얘기도 있었는데. 한나명. 근데 또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면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도 안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재명이 리스크고 이재명이 아닌 다른 누구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취약하다. 그리고 한동훈을 내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한국의 가장 보수적인 신문 조선일보의 심지어 주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조선일보는 킹메이커로 항상 나서잖아요. 네. 여권의 킹메이커인데 이번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최근에 보면 얘기를 아무튼 한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그 보수 언론에서도 깊은 빡침과 실망과 분노와 좌절이 계속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정말 말을 갈아타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네. 한동훈 그 지금 이제 당대표가 지난 1월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했었죠. 사실 그게 이제 그 말이 이른바 별의 순간이다라는 그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그 말을 김종인 하는 순간 박사가 한 네? 적 있는 말. 김종인 박사가 네. 예전에 김종인 박사 했던 말인데 이제 이게 한동훈에게도 권력자와 맞서는 이제 그 정치인의 이미지를 만들었고 서사를 만들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한동훈의 과연 이게 먹힐 것인가? 왜냐하면 한동훈은 또 검사 정치인이고 국민들이 또 한 번의 검사 대통령을 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많죠. 근데 이 보면 이제 과거에 김영삼이 노태우가 왔었고 이회창은 김영삼과 왔었고 정동영은 또 노무현과 왔었고 박근혜 이명박과 왔었고 각각 이렇게 맞서면서 그 체급을 키우는 그런 전례가 있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면서 이제 대한 정치 세력으로 컸죠. 근데 한동훈은 굉장히 한계가 명확하다. 그리고 양상훈 주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검사 시절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사건을 맡아가지고 트럭 기소라고 할 만큼 이 트럭 가득을 채울 만큼 이 기소 서류를 내보내면서 47가지 혐의를 기소를 했는데 안타깝게 47가지 혐의가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로서도 실력이 좀 떨어진다. 게다가 그 한동훈 특유의 이 깐깐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 스타일이 국민들이 볼 때는 한참 이제 똑똑하다는 느낌을 줬는데 이미 그런 이미지도 많이 좀 꺾여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강직한 검사 이미지는 이미 윤석열이 다 소모해버린 상태고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선일보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한동훈 대표는 그 와중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모처럼 이제 따로 만났는데 이 독대는 아니었고요. 굳이 또 정진석 이 비서실장이 끼었습니다. 그 말은 두 사람이 서로 따로 만나기가 여전히 좀 뭔가 그 멋쩍거나 아니면 불편한 관계라는 거죠. 또 재밌는 건 둘 다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11시에 만나가지고 12시 반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각자 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제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 이야기는 밥 먹고 가라는 이야기도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점심때 다 돼가지고 해서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90분 동안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별 내용은 없었다. 아니 방금 나온 사진 보니까 사진은 되게 분위기 좋아 보이는데. 저 사진은 다른 거예요. 저때 이제 전당대회 이후 원희룡과 나경원까지 불러가지고 다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그때 다 같이 모인 거 말고 따로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따로 만나서는 두 사람이 굉장히 서먹서먹하더라. 이 동아일보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두 사람이 아직 준비가 덜 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휴전을 선택한 상황일 뿐이다라는 거고요. 이게 재밌는 건 이제 휴전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주도권이 누구한테 갈 거냐. 결국 이제 아까 조선일보 칼럼도 있었지만 한동훈에게 이미 상당 부분 힘이 넘어가 있는 상태고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전히 이제 친윤 세력이 강하지만 한동훈에게 길을 터줘야 된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나오죠. 이명박이 박근혜에게 나를 밟고 가라라고 사실상 메시지를 줬고 박근혜가 이명박을 엄청나게 공격하면서 차기 대권의 주자로서 그 몸집을 키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박근혜 정권에서 감옥에 가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정권의 차기 안정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을 보신을 위해서라면
차기 세력을 키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 국민의힘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는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성향상, 성격상 계속 툭하면 격노하고 분노하고 막 뒤집어엎고 막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결코 한동훈에게 내주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이 많습니다. 그 당장 쟁점이 있잖아요. 왜 정점식 정책위 의장 인사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이게 있어요? 사실 그동안 뭐 그 정책위 의장이 그렇게 뭐 주목받는 자리는 아니었는데 보면 이제 윤석열 만나고 온 다음 날 이 정점식 이제 친윤계 정책위 의장이죠. 그러니까 사퇴를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그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한과 친윤 계력이 서로 이제 맞붙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최고위원회가 9명인데 각각 이제 최고위원이 이번에 이제 그 친윤계가 2명, 친한계가 2명이 최고위원이 됐고 나머지 또 이제 지명직이 또 있고 원내대표, 당대표가 다 합이 9명인데 지금 그림 보시면 전당대회 이전에 당연히 9명이 모두 다 친윤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2명이 추가로 친한계가 들어왔고 1명을 또 지명직으로 한동훈 대표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대 4가 되겠죠. 그런데 이 정정식 정책위의장을 친한계로 갈아치우면 이제 4도5에서 5대 4가 되는 거죠. 저 한 명이 이 한 표가 최고위원회 다수를 맞습니다. 확보하는 네. 그런 이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장악하느냐 마느냐인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이제 액션을 취했다는 건 내가 이제 이거 장악하겠다. 친윤계를 밀어내고 내가 당권을 장악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의 거의 절대 다수인 친윤계 의원들이 지금 부글부글한 상태이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원래 그 당대표 선거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의 안을 가지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특검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이제 뭐 뇌관이 될 텐데 그리고 이게 레임덕이냐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생명까지도 지금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찌그러지면 한동훈 대표의 그 정치적 생명은 그 미래가 없을 거고요. 여기서 세게 부딪히면 당연히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하고 또 찍어 누리려고 하겠죠.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 첫째는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어떤 길을 터줄 것인가 아니면 한동훈이 윤석열과 척을 지고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인가. 네,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가 쟁점인데 한동훈의 이제 대안은 이걸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하자라는 거죠. 대법원장은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차피 이게 그 거부권으로 통과가 안 될 테니 제3의 안을 내놓은 거고 지금 또 마침 이재명 대표가 그거 받자라고 지금 떡밥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제 또 대표가 되고 나니까 이걸 또 밀어붙이기 굉장히 좀 그 조심스럽거나 부담스러워서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때를 보자라고 지금 뭉개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또 덥석 그거 받아보자라고 제안을 한 상황이라서 결국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의 결단이 남아 있는 상황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 순간 이제 국민의힘이 또 발칵 뒤집히겠죠. 한번 또 경로를 하고 또 찍어 누리려고 하고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한동훈 안으로 우리 특검법 같이 합의해서 통과시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동훈 대표는 진짜 결단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느 쪽이냐. 지금 이미 이제 그런 상황을 가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받는 순간 이제 탄핵으로 간다.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시작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특검이 조사하게 되고 거기서 또 다른 뭐가 터져 나오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권력이 꺾일 거라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는 아직 이제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해서 아직은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이 줄을 서려고 할 텐데 이게 한번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기울기 시작할 거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걸 밀어붙일 만한 뚝심과 어떤 이제 정치적 결단 그리고 어떤 그런 이제 조직을 장악하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거 뭐 특검법 한동훈 안으로 통과시키면 뚝이 무너져서 탄핵으로 가게 되는 거라는 얘기는 국민의힘 그 대표 선거 때, 당대표 선거 때 원희룡 의원 쪽에서 원희룡 전 장관 쪽에서 많이 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미 국민의힘
뭐 저기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네. 한동훈 대표를 선택했다는 건 그게 아니고 이쪽이야라고 한쪽 방향을 가리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 전당대회 때부터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있었죠. 아, 이거 배신자고 이 되면은 우리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놀라운 건 그 배신자가 당대표가 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 국민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 상당수가 배신자를 압도적으로 선택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조중동도 심지어 이제 보수 언론도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정권이 무너진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사실은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정말 별의 순간이 온 거죠. 네. 이걸 잘 돌파를 하면 강력한 이제 그 차기 대권 주자로 나설 텐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뭐 말씀은 잘하시고 좀 깐족이라는 별명도 있지만 맞받아치는 건 잘하는데 이거 정면 돌파하거나 이렇게 세력을 확 몰고 와서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런 능력은 약간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네요. 이번에 그러니까 정정식 그 정책위원장을 갈아치우고 만약에 5대4로 최고위원회를 장악한다면 약간 이제 좀 정치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벌써 또 이렇게 당내 반발이 거센 상황이고 사실 당대표인데 또 원외 당대표란 말이죠. 의원도 아니고 그리고 지지 세력도 여전히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최고위원회 장악 못하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새상병 특검을 원내에서 받아들이게 만들지도 못할 거고 네. 원내 대표는 또 추경호 의원이잖아요. 네. 다른 의원들은 또 다르고 네. 그러면은 당 대표도 끝까지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면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진숙 건이나 김문수 장관 후보나 보면 윤석열 정부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와 이렇게까지 가나 싶을 정도로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고 이대로 가면 정말 그 정권의 후반기가 굉장히 그 결말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죠. 아, 그렇군. 좋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한동훈 대 윤석열 이 얘기 네. 여기까지 한번 네. 정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을 통해서 언론에 하려고 하는 일 네. 한번 짚어보죠. 무려 어제 뭐 드라마틱한 일이 많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경향신문 칼럼에 그런 게 있었는데 외계인이 만약 한국에서 한국의 정치 뉴스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게 정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협작과 음모와 그다음에 세력 다툼과 갈등 이게 정치의 전부인가.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보면 사실 재밌긴 하잖아요. 재밌는데 정책도 없고 정치도 없고 이거 완전히 그 뭐 이런 게 한국 정치냐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지금 이진숙 사건이 딱 그렇습니다. 정작 지금 그 방통위는 완전히 지금 올스톱돼 있는 상태고 어제 취임 첫날에 3시간 만에 이제 KBS 이사 추천과 박문진 이사 임명을 한꺼번에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명되자마자 무슨 밀린 숙제 처리하듯이 그리고 이분은 또 언제 탄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거 이제 지금 반년 만에 지금 2명이 지금 그만둔 상태잖아요. 10개월과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은 3일도 못 갈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 3시간 만에 그걸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KBS 이사회에 이제 그 7명, 그다음에 박문진 이사회 6명을 다 이제 추천과 임명을 끝냈고요. 이분들도 또 근데 다 또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다 어떤 분들이세요? 보수 인사들로 다 채워졌고요. 어제 또 같이 임명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네. 이분도 좀 보통이 아닙니다. 판사 출신이고 윤석열 지지 모임의 그 주축이었고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문재인은 반역자다. 박근혜 탄핵은 좌파가 일으킨 사변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와 이런 말 하시는 분이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그 부서의 부위원장 차관급으로 임명이 됐다는 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이걸 보면 윤석열 정부는 미안하지만 이 방통위를 통해서 뭔가 방송통신 정책을 좀 이렇게 공정하고 균형 잡힌 그런 정책을 펼치려는 의도가 뭐 전혀 없다.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이 KBS 이사 임명을 제거했다 이런 뉴스도 네,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박문진 이사는 방통위 임명을 하고 끝나고요. KBS 이사는 어제 추천을 받아서 오늘 이제 임명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KBS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이제 사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임무는 YTN을 팔아치우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임무는 KBS 사장을 바꾸는 거였고, 지금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무는 이제 MBC 사장을 박문진과 MBC 사장을 갈아치우는 박문진이 MBC 사장을 임명을 그렇죠. 하게 되니까 네네. 지금 그렇게 그 작업을 한 갈아치우는 거군요. 그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어제 그걸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탄핵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제 사퇴를 안 하고 끝까지 버틸 수도 있다. 버티면 이제 헌재 가서 탄핵 심판하는 동안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겠죠. 직무가 정지되면
그 사이 방통위는 아무것도 의기를 하지 못하는 식물 방통위가 됩니다. 근데 그걸 감수하고 그냥 밀어붙여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그 솔로몬의 그 아이를 누가 배를 가를 것인가 그 상황처럼 방통위가 제대로 굴러가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까 KBS 이사 임명 이야기를 했지만 KBS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이제 사장이 바뀌었잖아요. 박민 사장으로 바뀌었죠. 이 지난주에 그 물폭탄이 쏟아지는데 원전 수주 기사를 거의 막 그 앞부분에 쭉 배치해가지고 체코에서 원전 수주한 거. 윤석열 정부의 쾌거, 그다음에 엄청난 그 국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뭐 이렇게 엄청난 그 계약을 맺고 왔다라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게다가 KBS는 재난 방송사잖아요. 재난 주간 그렇죠. 방송사인데 지금 국민들이 뭐 물폭탄에 뭐 괴로워하고 있고 심지어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뉴스보다 원전 수주 기사를 전면에 배치할 정도로 미안하지만 KBS가 그렇게 망가졌다라는 얘기 나올 정도입니다. 그럼 MBC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겠죠. 그러네요. 근데 이거 그러면은 어차피 MBC와 관련된 작업은 다 끝낸 상태니까 탄핵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 더 이상한 뉴스가 있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동관을 다시 방통위원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방통위원장 하다가 탄핵돼서 사임한 사람은 탄핵을 안 됐죠. 탄핵하기 직전에 전에. 사퇴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건 민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 임시로 사퇴한 거니까 이동관 잘못은 아니고 다시 이동관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지만 그런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지금 방통위 상황이 뭐 제대로 돌아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해야 될 것은 사실 민주당 책임도 없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이 5명인데 2명만 남겨놓고 지금 이제 5명 중에 2명은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부와 여당도 대통령 2명, 국민의힘 1명 추천할 수 있는데 그냥 2명만 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민주당도 2명을 추천을 하고 빨리 임명을 해라고 압박을 할 수도 있겠죠. 추천 안 했나요, 아예? 추천을 안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작년에 그 최민희 당시 이제 그 전 의원을 추천했다가 사실 최민희 의원도 굉장히 과격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고 뭉개다가 최민희 의원은 이제 총선 출마 등등으로 이제 그 지명자에서 사퇴를 했죠. 그런 그 뒤로 지금 아예 후보조차도 올라 있지 않은, 아까 추천조차도 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추천을 해봐야 들러리 맞을 거다. 5대3 구조에서.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2명이서 이렇게 이렇게 전쟁 치르듯이 후다닥 그 의결하는 그 구조가 편하기 때문에 굳이 한 명을 더 추천할 필요도 없다 생각하는 상황인 건데요. 이 5명의 합의제 구조라는 게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지금 이제 힘대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답답한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폰 문제를 맞습니다. 거론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많았었는데 미국이 모스크바에 그 대성을 지으면서 1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할 때마다 계속해서 무슨 도청 장치가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막느라고 그 철저하게 하느라고 이제 15년이 걸렸다는데 우리 그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는 6개월 만에 뚝딱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도청이 없었겠느냐라고 우리가 있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 관련한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뉴욕타임즈가 그런 보도를 했어요. 미국 CIA가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 이제 시그널 인텔리전스라고 신호 정보를 이제 그 기초한 보고서다라고 얘기 나왔었는데 신호 정보에 기초한 보고서가 나왔다는 보도를 뉴욕타임즈가 했다는 건가요? 그 신호 정보라는 게 그러니까 휴대전화 감청일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 사진 보신 분들 많겠지만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많았고 그 이종섭 그 국방부 장관하고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 박지원 지금 의원은 국정원장을 지냈으니까 볼 깜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통화할 수 있느냐. 이 개인 폰으로 통화하는 건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이 다 들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이제 대통령 그 핸드폰을 통신 영장을 발부했다가 기각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은 이제 그 대통령 핸드폰에 이제 최상명 관련해서 통화 내역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아마 그 법원도 대통령 핸드폰을 내주진 않겠죠. 그럴 텐데 이제 그 영장 신청을 했고 기각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무슨 말을 했냐면
공수처가 그 내용을 궁금하면 차라리 북한에 물어봐라.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다. 그만큼 대통령 그 휴대전화는 이미 다 탈탈 털리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보면 국민들도 야 우리 스마트폰도 얼마든지 털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심을 갖겠지만 물론 이제 뭐 아이폰은 도청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그 통신 감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통신사를 통하지 않는 이제 작정하고 털려고 하면 뭐 그 여러 가지 털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 핸드폰 도청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도감청이 됐다라는 의혹도 나왔는데 당시 뉴욕타임즈 보도 이후 대통령실 해명은 휴민트로 빠져나갔다. 휴민트라는 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정보가 빠져나갔다. 이제 첩자가 있었다는 거죠. 도청이나 감청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당시 그 민주당에서도 사람으로 빠져나갔다면 더 큰일 아니냐. 도감청이 아니니까 다행이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으로 빠져나갔다면 더 큰일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것과 별개로 어차피 대통령이 스마트폰 통화는 매우 위험하다. 이거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그 순진하다고 할 건지 아니면 정말 되게 한가하다고 할지 전혀 그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찬수 오늘 이제 한겨레 대기자가 오늘 칼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대통령실의 무너진 보안의식, 책임감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대통령실 핸드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해킹 당한 흔적이 있는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 등등을 점검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전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압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압수해서 이걸 정말 봐야 된다. 여기 뭐 심어져 있는지 아니면 뭐가 틀렸는지를 봐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사용 못하게. 너무 안일하다는 얘기 나오죠. 아니 근데 군내에서 장성만 돼도 비화기 폰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어떻게 개인 휴대폰 이전에 쓰던 번호를 것도 계속 맞습니다. 쓸 수가 있죠? 대통령도 지금 비화기 폰이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됐던 건 비화기가 아니라 지금 개인 스마트폰, 심지어 옛날 쓰던 전화번호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아직도 뻔히 알려진 그 번호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 받는 사람이 당황할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것도 참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거 있었어요. 저는 노동부 장관 임명권인데 어떤 내용이죠? 정말 그 인사청문회가 또 이제 정말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엄청난 분입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했고요. 심지어 총살감이란 말도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 내정자가 그렇다는 거죠. 후보자. 그리고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소방서에 전화 걸어서 나 김문수요 해가지고 그것도 논란이 됐었죠. 세월호 참사를 두고는 죽음의 구판이다라고 했고 강원도에서 심지어 산불이 났는데 촛불 보호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정말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인데요. 노동부 장관이라고 말이죠, 심지어. 근데 노동 관련해서도 막말이 엄청 많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충돌한다. 세계적으로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고 했고요. 파업에는 손배소가 특효약이다. 이런 말. 그다음에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다. 그리고 이제 광주에 무슨 공장을 가서 노조가 없는 공장이었는데 노조가 없어서 감동이다. 그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조중동의 스탠스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권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참신하지도 않고 극우의 막말 발언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킨 인물을 굳이 내세워야 되느냐. 물론 이제 야권 관계자 말을 전한 거지만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도 뭐 노동부 장관을 임명할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엄청난 리스크인데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요소 외화대 국면에서 이런 인사를 계속 남발할 경우에 더 빨리 윤석열 정부의 이제 이 힘이 줄어들 수 있다,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총선 끝나고 총선 때 이제 야당이 크게 이겼기 때문에 여야 영수회담도 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뭔가 화해하고 타협하는 무드로 갈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MBC 내부에서 전쟁을 하다가 나와서도 이제 언론하고 싸우던 분인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김문수 지금 장관 후보자는 노동계하고 싸우던 분인, 전쟁을 치르는 분인데 노동부 장관을 또 임명을 하고 이게 지금 계속 싸우자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전쟁을 이렇게 계속 김진표 전 총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를 무슨 채널로 보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극우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야기 나올 정도로 어디서 이런 분을 골라와서 이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발탁을 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국민들의 상식
그리고 한동훈 대표 표현에 따르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정말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가면은 마지막이 좋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확전을 계속 하다가 전쟁에 맞습니다. 승리하는 경우는 역사상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될 텐데 이걸 이제 한동훈 그 특검법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결국 이제 어떤 식으로든 또 한 번 발의가 되고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네. 이 특검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제로 넘어가서 좀 얘기해 볼까요? 네. 드디어 미국이 금리 빠르게 인하나요? 해볼까요? 네. 제롬 파월 의장은 일단 아니라고 했는데 9월 인하 가능성이 95% 이상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 전체 이제 그 컨센서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고 실업률이 뛰어오르면서 금리 인하의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이 역전이 꽤 오래됐죠. 지금 이제 벌써 25개월째고 좀 있으면 이제 그 최장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이미 금리가 그 2%포인트 정도 낮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조금 낮추더라도 한국이 여전히 더 낮은 상황이 계속 될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 물가도 걱정이고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운치는 폭이 좁은 상태인 거죠. 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잖아요. 그 실적이 좋은 것도 환율 착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해외 매출이 지금 85%나 되고요. SK 하이닉스도 90%가 넘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벌면 그게 원화로 바뀌는 순간 수익이 크게 뛰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네요. 달러로 파니까.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나마 최근에 뭐 수출이 잘 됐다, 뭐 아니면 뭐 대기업들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거기도 상당 부분 거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강달러 현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런 실적도 크게 뭐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아, 미국 금리 인하가 강달러 시대를 끝내면서 네. 한국의 수출 기업들의 거품 실적을 맞습니다. 드러낼 수도 있다. 사실은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 수출이 아니라 사실 해외에 발생한 매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러네. 그냥 착시 현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 일본에서는 지금 엔저 시대 끝난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네요. 뭔가 세계적으로 뭔가 격동의 시대를 가고 있는 네. 것 같고요. 오늘 마침 저기 또 이란에 이스라엘 폭격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아무튼 엔저 시대가 끝나간다. 그래서 지금 0% 수준에서 0.25까지 올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슈퍼 엔저가 지금 이제 그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TMF 잘 정리해 주셨었는데 네. 화요일에 네. 그 TMF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짧고 빠르게 있습니까? 볼까요? 네. 지금 이제 구영배 대표는 출국 금지 상황이고요. 피해금이 1조 3천억 남아있는 돈이 없다고 하고 지금 이제 인터파크와 AK몰까지 정산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림자 금융이란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쇼핑몰 같지만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굴리는 사실상 금융과 비슷한 걸 했는데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물론 상품권을 뭐 7, 8% 할인해 가면서 상품권을 뿌렸는데 급전을 돌린 거죠. 사실상 그게 회사채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는 회사가 이제 그렇게 해서 금융을 굴려가지고 다시 이제 인수합병이라든가 이제 뭐 문어발식 확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 모델은 거의 이자 장사에 가깝다.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이런 그 내용들을 처음 겪어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융이나 공정위의 책임이란 말도 하지만 한 번도 이런 건 몰라서 그동안 법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커머스 기업의 뭐 이제 그 정산 기한이 뭐 70일까지 늦어졌는데 그것도 규정하는 복귀가 지금까지 없었죠. 뒤늦게 이제 지금 외환관을 고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용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정산 대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금 지급을 늦추기 때문에 올해 70일 뒤에 얼마 받을 건데 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아서 이제 쓰는 기업 셀러들이 많았는데 그게 무려 지금 900억 원 가까이 되고요. 와. 그걸 또 이제 지금 중단이 되니까 고스란히 은행이 또 갚아줘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리고 그게 디폴트가 나면은 이제 만약에 은행은 은행들도, 괜찮지만 네. 은행은 뭐 좀 그렇죠. 타격 있겠지만 그 제2금융권이면은 네네. 진짜 그래서 부도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쇼핑몰에서 시작됐지만 한국의 이런 비은행 금융권, 은행은 아니지만 이제 금융 자산을 운용하는 기업들의 규모가 물론 이제 그 PF 시장이 많고요. 전체 1,500조 원 정도 되고 PF가 한 900조 원 되니까 한 이제 600조 원 정도가 이렇게 이커머스와 이제 뭐 빅테크 시장들에 이제 그 널려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스타벅스에서 우리 스타벅스 선불 충전권 있잖아요. 네네네네. 선불 카드. 그게 많게는 3,400억 정도가 스타벅스에 쌓여 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저축은행 수준인데 이게 금융업으로 관리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태처럼
TMF가 이렇게 고객들 돈을 받아가지고 70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그런 상황에서 전혀 규제가 없었던 것처럼 만약에 스타벅스가 이 3,400억을 갑자기 망해가지고 그 선불카드를 못 쓰게 된다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스타벅스는 아직 그런 이제 금융업 규제는 안 받고 있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재작년에 유효 기간이 5년인데 5년 지난 걸 다 그냥 없애버리고 자기들 이익으로 챙겨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스타벅스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 뭐 다른 이제 상품권 10년까지 되는데 스타벅스 상품권은 또 마침 5년이었는데 네네. 고객들 5년 동안 안 쓰면 이거 다 우리 돈 처리를 했다는 거죠.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스타벅스 상품권 요즘 굉장히 많이 거래하시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거 돈을 받아가지고 그 기업에서 고객이 쓰시기 전까지는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운용해가지고 뭘 하는지 몰라요. 그걸로 그냥 외형을 확장하고 있을 수도 있고, 돈놀이를 할 수도 있고. 상조회사도 그렇고, 요즘 미용실 가면 뭐 30만 원 선결제 쓰는 것도 있는데 다 그것도 금융업에 준하는 그리고 지급 보증을 이 약속받는 그런 공정위 관리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인데 요거는 정부에서 사실 못 챙긴 부분이네요.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더 충격적인 뉴스 봤어요. 알리테무에다가 지금 위메프 판다고. 알리테무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한국에 공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적자를 보면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벌써 이용자 규모가 알리테무 각각 830만 명 정도 됩니다. 위메프는 4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위메프의 거의 2배 정도 이미 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사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 지분 일부를 이제 그 Q10을 통해서 이제 알리테무에 넘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벌써 그 500억에서 100억, 1000억 정도 이제 지분 확보해가지고 그걸 융통해가지고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가뜩이나 이제 이 C커머스의 공습 때문에 한국 유통 생태계가 굉장히 흔들린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C커머스가 차이나 커머스입니다. 그래서 위메프를 넘기면 또 다른 형태의 또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는 소프트뱅크의 쿠팡과 그리고 중국의 알리와 테무의 세상에서 쇼핑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건가요?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 국제뉴스 하나 살펴보시죠. 해리스 컨벤션 효과가 무섭다고요? 네,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제 그 추격하고 있고요. 그 JD 벤스 이제 그 트럼프의 부통령이 사실은 외연을 확장하기보다는 트럼프하고 거의 겹쳐서 사실 이제 그 트럼프의 그 이제 총격 사태 이후로 이제 그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미국 그 대선은 7개 경합주에서 다 결정이 나잖아요. 7개 경합주로 봤더니 평균 48%, 트럼프는 47%, 딱 1% 포인트 차이라서 여전히 오차범위긴 하지만 판이 달라졌다. 그리고 미시간 주에서는 심지어 해리스가 53%, 뭐 10% 이상 격차가 나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특히 흑인, 청년, 라틴계 유권자들이 해리스를 좀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이란의 그 이스라엘 하마스 폭격 지도자. 사태도 아마 이게 해리스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지금 며칠 전에 네타냐후 왔다 갔을 때 트럼프 바이든은 조심스러워서 만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일부러 집까지 초청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고 하는데 유대인표 얻으려고. 트럼프가 되면 아무래도 이게 그 중동 정서가 더 격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칫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중동 정전으로 번지고 미국까지 개입하면 사실 제3차 대전까지 가는 게 아니냐는 우리가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정치가 좀 필요한 게 아니냐. 트럼프는 지금 어쩌다가 그 대통령이 됐지만 정말 좌충우돌 알 수 없는 그런 캐릭터인 거죠. 미국 국민들도 아마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흥미롭네요. 트럼프가 원래 강자이고 해리스가 막 치고 올라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쟁이 더 확전될 것 같고 이런 불안한 상황이 되면 좀 안정 심리가 또 작동해서 그게 오히려 민주당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상식과 믿을 만한 그런 그 영역을 찾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좀 상식이 이기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퀵뉴스 여기까지 이정환 대표하고 진행하고요.